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, 바로 정신건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최근에 정부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그야말로 확 바꾸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거든요.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 돌봄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12조 9천억 원. 이게 우리나라가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매년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, 이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럼 이 새로운 계획이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.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 상태가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. 이 현실,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4명 중에 3명이래요. 이 말은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. 바로 내 가족, 내 친구, 어쩌면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건 이제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의 투자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보건 예산 중에서 정신건강에 쓰는 돈의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. 바로 이 투자 격차 때문에 상담 한번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거죠. 이게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위기는 특히 우리 미래 세대,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20대 마약 사범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고 10대들의 자살률은 10년 만에 거의 80%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이건 정말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의 셈이죠. 그래서 이번에 나온 3차 계획은요, 그냥 정책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. 정신건강을 대하는 생각, 그 철학 자체를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예전에는 문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치료에 나섰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선제적 예방으로 가는 거고요. 또 사람을 병원에 가두는 모델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지향 모델로 바뀌는 겁니다. 이제 초점은 시설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자체에 맞춰지는 거죠. 이 거대한 전환은 크게 3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. 첫째, 누구도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, 둘째, 병원에서 나온 뒤에도 우리 곁에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돕고, 셋째,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존중하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기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, 촘촘한 안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? 이 안전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.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 파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돕는 치료 파트,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방의 핵심은 한마디로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. 이제 마음이 힘들 때 누구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.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더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. 특히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해서 위험 신호를 아주 초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. 위기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24시간 응급 대응센터를 전국으로 넓히고 증상이 심할 때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급성기 병상을 무려 2,000개까지 늘립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. 퇴원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병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서 치료가 중단되고 다시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. 치료, 거기서 끝이 아니죠. 그 이후의 삶, 그러니까 병원을 나와서 온전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이 로드맵처럼 아주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병원에 있을 때부터 퇴원 계획을 같이 세우고 곧바로 사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집 같은 곳에서 독립생활을 연습하는 적응 기간을 갖는 거예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와 나만의 집을 구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지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사실 회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
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작은 단위의 생활 환경을 만들고 또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동료 지원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.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5년 뒤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? 이 계획은 그냥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측전 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. 첫 번째 목표입니다. 5년 안에 자살 사망률을 지금보다 30% 줄이는 것. 이건 정말 수많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두 번째는요.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지금의 2배로 늘리는 겁니다. 서비스 이용률 24%를 달성한다는 건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고 누구나 쉽게 도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을 다른 장애 유형과 비슷한 수준인 30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. 이건 회복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완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정신건강은 권리다. 더 이상 마음의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인 거죠. 이 청사진이 우리 사회를 모두의 마음이 존중받고 지지받는 그런 곳으로 이끄는 진정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.